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성매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매매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는가요? 네, 일반적으로 성매매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성매매에 종사하는 그 여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성매매 관련 기사를 보더라도 화려한 홀복을 입은 여성들의 모습이라든가 또 업소 내부의 모습들, 이런 영상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성매매와 관련한 통념들로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성매매는 가장 오래된 직업이다. 성을 파는 여성들이 없으면 성을 사는 남성들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의 자발적인 선택이다. 또는 돈을 쉽게 벌기 위해서 그녀들이 일을 하는 것이다. 또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돈을 벌어 명품을 사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는 성매매가 없으면 성폭력이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개인 간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성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모두 다 여성과 관련된 이야기들 뿐이죠. 그런데 왜 성매매 시장은 여성에게만 활짝 열려 있을까요? 성을 파는 사람의 90% 이상이 여성일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한번 해보셨습니까? 네, 성매매는 경제발전, 자발적 선택의 논리가 아닌 거대한 성산업 착취 구조에서 누가 이득을 얻고 있으며 누구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산업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가 바로 성매매 여성들인 거죠. 그리고 성윤리로 우리가 이 여성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성매매하면 논쟁과 논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에서 성매매가 불법임에도 왜 사람들은 성을 구매하는지, 성산업으로 이득을 보는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외면해온 불편한 진실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성구매 수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여성가족부가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실태조사에서 남성들에게 성구매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번 이상 성구매 경험이 있다라고 남성들의 50%가 응답을 하였습니다. 2명 중 1명이 성구매 경험이 있다라는 결과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1인당 평균 성구매 횟수가 8.6회라는 거예요. 8.6회. 좀 놀랍지 않습니까? 한 번 성구매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성구매를 하게 된다는 결과인 거죠. 그리고 최초 성구매 연령은 20살에서 24살인 20대 초반의 남성들이 53.8%로 가장 많았고요. 성을 구매하게 된 동기를 물어봤더니 호기심, 군입대 전 또는 술자리 후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성구매가 개인적인 성적인 욕구보다는 군대라든가 회식, 접대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남성 집단 문화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성구매의 일상화, 성구매를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과 이동통신 강국인 것은 모두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대부분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들에게 많은 이로운 점을 주고 있지만 또 문제점들을 양산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알고 계실 겁니다. 스마트폰 중독이라든가 아니면 보행 시 스마트폰을 보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거나,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성매매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여러분들 24시간 스마트폰 몸이 다 지니고 있죠. 그죠? 근데 스마트폰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어디서든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스마트폰을 통한 채팅 앱들이 요즘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팅 앱이라든가 또는 카카오톡이라든가 텔레그램들, 여러분들 많이 사용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러한 SNS가 성매매 유입의 경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채팅 앱은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채팅 앱이 성인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청소년들이 성매매 피해자로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서 채팅 앱을 매개로 한 조건 만남 경험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성매매나 가출 등 위기를 경험한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조건 만남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0명 중 7명이 조건 만남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 중 29%가 잘 곳이나 갈 곳이 없어서 조건 만남을 하였고, 또한 88%가 조건 만남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성구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심각한 현실들, 이건 우리 모두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청소년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매매의 당사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현실 또한 직시를 해야 합니다. 앞의 실태를 통해 성구매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또 피해가 청소년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합법화된 영역에서 불법 성매매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성매매 시장은 1990년대 이후 성인용 유흥 시장과 결합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성장하게 됩니다. 식품위생법의 유흥주점은 여성 적개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흔히 룸사롱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 룸사롱이라고 불리는 곳에 여성들이 고용되어서 업소에 온 손님들의 시중을 들면서 자연스럽게 소위 2차라고 하는 성매매와 연결이 됩니다. 2004년 형사정책연구원 조사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서 일반 유흥업소의 성매매 알선율이 79.5%, 80%로 조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알고 있는 룸사롱에서 거의 룸사롱의 80%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조사 결과이죠. 즉, 유흥업소의 성매매 알선율이 높아지면서 불법 성매매 업소와 합법적인 서비스 업종인 유흥산업과의 구분이 불가능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식품위생법이 이러한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합법화된 성매매 산업의 확산은 우리나라 사회의 양극화 현상들, 그리고 또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와 결합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여성을 성산업으로 내몰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구매가 남성 문화의 하나로 인식되어져 왔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성들의 자연스러운 성구매 행위, 이거는 그 남성 성욕에 대한 좀 잘못된 생물학적인 통념과 성매매를 정상화시키는 왜곡된 남성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녀 간에 발생하는 생물학적인 성차는 남녀의 다른 심리적인 특성과 또 사회적 역할을 결정짓는 유일하고 고정불변한 것으로 사람들이 여겨져 왔습니다. 또 생물학적인 성차는 남녀 간의 자연스러운 속성이기는 하지만 상황을 규정하는 근거로 이어져 왔고, 또 특정 지배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어져 왔던 거죠. 우리가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남성의 성욕은 자제할 수 없고 충동적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적 능력이 클수록 남자답다. 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통념이고요. 그리고 또 속담 중에도 이런 것들이 있죠. 열 여자 마다하는 남자 없다. 또 술은 장모가 따라도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다 등 이러한 속담들을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속담들은 그 여성과 달리 남성의 성은 본능적이기 때문에 그 강력한 본능을 자제하기란 힘들다, 이러한 인식을 담은 속담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담들은 남성의 외도라든가 성폭력, 성매매의 충동이 어느 정도 당연하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심어주고 있고, 또 그것들이 용인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구매로 조사를 받고 교육을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남성들이 있거든요. 그 교육을 저희들이 이제 존스쿨이라고 부르는데, 이 존스쿨에 오신 남성분들 중에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게 있냐면요. 재수 없이 걸렸다.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나만 정말 재수가 없이 걸렸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분들은 결국은 남성의 어떤 성적인 본능은 뭐 당연한 것이고, 그걸 사회가 또 용인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모든 남성들이 다 하고 있는데 나만 걸렸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사회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 성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회는 일부 일처제 사회이죠. 그리고 직장과 가정이라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여성의 성은 여전히 남성의 소유물처럼 여겨지고 있는 부분도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결혼 관계 안에서의 성만이 정상적인 성으로 사회가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동거하는 남녀들이 아마 주변에 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동거의 경험이 여성에게는 좀 숨겨야 하는 일인 거죠. 이렇게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성의 잣대가 적용되기 때문인 거죠. 남성의 성적 활력은 남성적 매력이며 선망의 대상이지만 자신의 성욕을 드러내는 여성은 그렇고 그런 여자로 사회가 낙인이 찍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성은 사회생활을 하는 생계 부양자의 역할, 그리고 여성은 가정에서 양육의 책임자라는 그러한 남녀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녀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그리고 권리와 의무 등을 결정하는 요소로 적용되면서 남녀 차별을 정당화하는 또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부장적 유교 문화가 잔존해 있고 20년 이상 지속된 경제적 위기로 인해서 취약계층의 대부분이 여성인 거죠. 이러한 취약계층의 대부분이 여성에게 성차에 따른 성 역할은 남성 중심의 문화를 유리하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불법 촬영과 관련한 사건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회 문화가 얼마나 남성 중심적이며 성 이중적인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건데요. 애인 사이 찍은 영상이 헤어진 후 A 여성에게 협박용으로 그렇게 사용되는 사건이라거나,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폭력범을 실시간으로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집단적으로 여성에게 성폭력을 자행하는 집단 강간 문화, 그리고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들, 또 그 한국 리서치가 작년 12월에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성인 대상으로 음란물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남성의 63%가 성인 음란물을 봤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근데 이러한 그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은 좀 아마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들 자체가 명백한 범죄 행위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있죠. 이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의 남성 중심적이고 왜곡적인 이중적인 어떠한 성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이중적인 성윤리는 성매매라는 성산업을 번창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남성에게 성은 지배적인 입장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권력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또 여성은 성적 자율권과 결정권을 박탈당하면서 성적 대상, 성적 도구로 전락합니다. 따라서 성을 구매하는 행위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일상적인 하나의 남성 문화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1960년대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계속 불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과 연관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남성들이 성을 구매할까요? 특별한 남성들일까요? 성을 구매한 남성들이?
2004년 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었을 당시에 법 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남성들의 입장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었냐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편하게 살려고 장애인 남성이라든가 농촌 총각들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장애인이라든가 농촌 총각들의 성적 욕구는 어떻게 해소하라는 거냐. 좀 이러한 그 주장을 하면서 성매매 그 방지법을 제정을 반대했던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성매매 단속에 걸린 남성들을 보면 비혼인, 결혼하지 않는 남성들보다는 결혼한 기혼 남성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드러났고요. 또한 사회 경제적 능력이라든가 학력하고 상관없이 모든 계층의 남성들이 성구매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그 남성들의 심리에 성충동은 좀 본능적이다. 이런 좀 잘못된 인식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충동은 생내적이기 때문에, 본능적이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들, 또 남성의 어떤 공격적인 성행동이 박력 있다 또는 용감하다라는 것으로 좀 미화하는 그 사회 분위기들, 그리고 한때 나쁜 남자가 환영받는 그런 사회 드라마를 통해서 있었잖아요. 되게 성적인 행동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상대는 배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남자들, 뭐 이게 이제 나쁜 남자였잖아요. 이게 하나의 용기와 박력으로 미화되는 분위기였던 거죠. 그리고 또 여성을 정복의 대상이라든가 또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이러한 특성들. 여러분들 최근에 정준영 사건들 많이 알고 계시죠? 이 정준영 사건이 남성의 성충동의 잘못된 어떤 행태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성산업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성매매가 남성 문화로 그리고 산업으로 정착이 되었으며 또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성매매는 일제 식민 시기 때 일본인들의 그 유입이 늘어나면서 일본의 공창제도가 들어오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최초로 부산에서 유각이 세워지면서 성매매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1947년 공창제가 폐지가 되지만은 미 군정기에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기지촌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창이 활성화되면서 성매매가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기지촌 미군 위안부는 이때 당시에 그 달러를 벌어들이는 에아버리 수단으로 우리 국민 총생산에 정말 위대한 공헌을 하신 분들이죠. 씁쓸하게도요. 그리고 1960년대 우리나라는 이제 산업화 시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때는 농촌에 있던 여성들이 많이 도시로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서 또 많은 여성들이 성매매 시장으로 또 편입되게 됩니다. 네, 이 시기에 국가는 이제 매음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성매매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음을 금지하고 건전한 직업으로 이제 선도하기 위해서 1961년에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제정을 해요. 그렇지만은 정부는 법은 제정은 했지만은 성매매 근절의 의지는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 일본인들이 저희 나라에 관광을 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단순히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곳을 관광하는 것이 주 목적인 게 아니라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 상품과 성매매가 합쳐져서 일명 기생관광이 성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기생관광은 또한 엔화를 벌어들이는 국책 사업으로 정부에서 또 적극 권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1년에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제정이 되면서 성매매는 금지가 되어 있지만은 여전히 정부에서는 법으로만 제정해 놓을 뿐 성매매를 허용하는 그러한 모습, 이중적인 모습을 정부에서는 보여왔다는 거죠. 그리고 1970년대 이후에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성매매가 퇴조하고 향락산업의 번창으로 산업형 성매매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부터는 도시와 농촌, 연령의 구분이 사라진 성매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골의 읍 면 단위까지 그 다방이 성행하기 시작하죠. 아마 기억이 다 나실 거예요. 티켓다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차 배달을 나가서 티켓비를 받고 시간을 끊고 모텔 등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저희가 이제 티켓 영업, 티켓다방이라고 하는데요. 다방은 휴게 음식점으로 영업 허가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취업도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티켓다방에 청소년들이 고용이 되면서 청소년 성매매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되는 좀 수준으로까지 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 특별법은 이러한 그 윤락행위 방지법의 실효성이 제로였던 거죠. 그리고 제로인 상태에서 2000년 군산 대명동의 화재 참사, 2001년 부산 완월동 화재 참사, 그리고 2002년 부산 계복동 화재 참사로 수많은 여성들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화재 참사가 계기가 되면서 2004년 성매매를 인권의 문제로 이제 바라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매매 알선자, 구매자 등 성산업을 유지하는 중간 매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의 성산업은 국가 안보 또 경제를 부흥시키는 영역으로 자리매김해왔던 참 안타까운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임에도 성산업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을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사회의 그 왜곡된 성인식들, 예를 들면 순결 이데올로기, 남성 성욕에 대한 신화, 그리고 성녀와 창녀로 여성을 이분화하는 왜곡된 성인식으로 남성의 성적 욕망을 그 정당화하는 것, 그리고 여성의 낮은 사회, 경제, 문화적인 지위들, 또 빈곤의 여성화 문제, 또 성별 임금 격차라는 이러한 사회 구조가 맞물리면서 여성들은 성산업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번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매매를 여성 개인 선택으로 이제 포장하는 신자유주의, 또 성착취를 자유로운 거래로 정당화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성매매 산업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매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아야 하며 성매매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그 왜곡된 성인식 또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성매매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성매매 여성들만이 비난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많은 돈들은 어디에서 와서 또 어디로 갈까요? 성산업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2015년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추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30에서 37조 원 정도로 성매매 시장의 규모가 매출이 발생을 한다라는 그러한 결과도 있었습니다. 2016년 실태조사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남성 2명 중 1명이 평균 8.6회씩 성구매 비용을 내고 성매매를 했더니 30에서 37조 원의 매출액이 발생한다. 아마 그 조 단위는 여러분들이 좀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지하경제, 여러분들 지하경제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불법 도박, 불법 사채, 도박, 마약, 성매매, 뭐 이런 것들이 다 지하경제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지하경제의 10%가 성매매, 성산업으로 벌어들인 돈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또 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결과에 의하면은 성매매 업소의 30에서 40% 정도가 조직폭력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매매에 사용되는 비용들은 결국은 불법에, 시작부터 불법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불법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들을 우리들이 정확히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이게 이제 가장 좀 중요하죠. 한국의 성매매 역사가 일제시대 공창에서 시작해서 기지촌 미군 위안부, 기생관광, 또 직결지 성매매, 유흥산업으로 경제 발전과 호황에 여성의 성을 필요악, 그러니까는 없어야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이게 필요악이거든요. 이러한 여성의 성을 필요악으로 결합해서 국력을 키워온 역사였던 거죠.
그래서 성매매는 또 개인의 선택에 의한 자유로운 거래로 또 합리화시켜 왔었던 거죠. 근데 이게 참 암울한 역사인 거예요. 최근 여러분들 성매매 경향이 제가 아까 IT 강국, 이동통신 강국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 성매매가 되게 성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구매 대상도 여성들의 저연령화,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뭐 평균 14세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14세면은 학력으로 따지면은 중학교 2학년 정도의 나이. 근데 아마 더 낮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10대 청소년들이 성매매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최근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지속적인 수요, 그러니까 구매자들인 거죠. 이 지속적인 수요, 구매자가 있는 한 공급을 촉진을 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취약하고 궁핍한 상황에 놓여 있는 10대 청소년들의 성착취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현재의 현실이에요. 근데 10대들의 성매매로의 유입도 이 10대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자유로운 거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던 진선미 의원이 국정감사 때 이런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 성폭력이 드문 상위 5개 지역을 선정을 해봤어요. 그 조사 결과를 해서. 그랬더니 성매매 발생 빈도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훨씬 낮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폭력이 드물게 발생하면은 성매매도 드물게 발생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성폭력이 빈번한 상위 5개 지역을 봐봤어요. 그랬더니 그 상위 5개 지역의 성매매 발생 빈도도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았어요. 결국은 성매매를 없애면은 성폭력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인식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폭력, 성매매 모두 인권 침해이면서 성착취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성매매를 필요악이 아닌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매매는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성매매 산업을 미화하고 여성들의 선택권으로 미화하는 젠더 불평등 구조로 성매매와 성산업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성매매 관련한 법과 제도가 스웨덴의 노르딕 모델이라는 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성구매자 처벌로 바뀌고 있습니다. 노르딕 모델은 성매매 여성은 처벌하지 않고 성구매자와 알선자 그리고 업소 운영자를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등도 노르딕 모델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성매매 합법화 국가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독일이 성매매를 합법화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는 성범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요. 인신매매도 오히려 활발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처우는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성의 빈곤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매매 합법화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다라는 거예요.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의 실패의 교훈으로 성매매 합법화가 더 이상 대안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전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구매와 알선은 범죄이다. 그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과 거래가 아닌 성착취 행위이다라는 것들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에게 성을 팔지 않을 권리가 있듯이 남성에게, 당신에게 성을 구매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